자, 앞 시간에 이어서 우리 요약집 교재 541페이지입니다. 자, 법정 중개 대상물에 속하는 물건들인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 재단인 물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관점들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학습할 때는 항상 중개가 가능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라는 것, 중개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하시면서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3주에서 시험 문제가 매회 한 문제 정도 잘 나오는데 결국엔 출제 의도가 중개가 가능한 경우냐 불가능한 경우냐 가려봐라 라는 것이 출제 의도입니다. 어떤 형태로 내든지 간에 그것이 출제 의도이기 때문에 그 점을 생각하면서 관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째, 토지가 중개 대상물이면 명확하죠. 근데 이 토지는 우리가 분필을 하기 전에는 그 일부를 양도하거나 제한물건, 특히 담보물건을 설정하거나 또는 시효 취득을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죠. 자, 일물일권지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 용익물건이라는 게 있죠. 이 용익물건만큼은 분필하기 전에 한필 토지의 일부 위에도 설정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 경우만큼은, 즉 용익물건의 설정에 관한 거래 행위만큼은 중개가 가능해지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요 3주에서 출제 의도에 맞는 관점들이다라는 겁니다. 중개가 가능한 부분이 어떤 거래 부분이냐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글을 읽을 때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글을 읽었는데 한 필지 토지의 일부 이렇게만 단순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 필지 토지의 일부라고 제시를 했다라면 아직까지 분필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분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필지 토지의 일부라고 쓴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분필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건 한 필지 토지의 일부라고 할 수가 없죠. 별개의 독립된 필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그 전제가 분필되지 않았다라는 전제가 이미 깔려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글을 많이 읽어야만이 그게 판단이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 D페이지에 보시면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정착물도 우리 공인중개사법 3조에서는 중개대상물임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부터 먼저 살펴보고 그 밖의 토지정착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축물도 토지와 마찬가지로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한동 단위로 중개대상물이 되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러나 이 한동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용익권 설정은 또 토지와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또 중개가 가능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 또 건물의 경우는 토지와 달리 구분 소유권을 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권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에 관해서는 민법에서 학습을 하시는 부분이고, 그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는 한동 건물의 일부분은 독립된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는 한동 건물의 일부는 매매 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동 건물의 일부는 매매 거래는 안 되죠. 그러나 용익권 거래는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중개가 또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는 한동 건물의 일부는 매매 거래도 가능하다 하면 O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는 이런 말이 없이 한동 건물의 일부분은 매매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나오면 X가 되는 거죠. 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건축물 관련해서 우리 대부분 판례가 3개 정도를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 이 첫 번째 판례는 우리 대부분 판례가 이 공인중개사법 33조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물,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이라 하면 기존의 건축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 건축될 건축물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는 특정 동호수에 대한 비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 소위 우리가 아파트 분양권이라고 하죠. 이런 분양권인 상태인 권리도 장래 건축 예정인 건물로서 중개대상물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2013년에는 아직까지 동호수가 정해지지는 않았다. 그래서 분양계약이 구체적으로 체결되지는 않았다가 하더라도 이 동호수를 정하는 것은 단순한 후속적인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이 분양받은 사람이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 자체는 당연히 보장이 돼 있고 확정이 돼 있는 이런 상태이면서 그 아파트의 건축까지 완공이 돼 있는 이런 상태의 권리라면은 상당히 이 권리가 구체화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장래 건축 예정인 건축물이 해당한다 이렇게 해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로 보면은 우리 정비사업 같은 걸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라는 절차를 밟게 되거든요. 근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게 되면은 조합원들은 분양받는 것 자체는 아파트를 공급받는 것 자체는 당연히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동호수 추첨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동호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통해서 분양받는 것 자체는 당연히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의 권리도 장래 건축 예정인 건축물로서 중개대상물이 된다 이런 판례입니다. 그렇지만은 마지막 세 번째 판례를 보시면 뭐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도 아니고 아파트에 대한 추천기일에 신청을 해가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킨 데 불과한 단순한 이런 상태의 권리는 소위 실무에서 우리가 입주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런 상태의 권리는 장래 건축 예정인 건물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 반갈로 2번에 그 밖에 토지 정착물 가는 것도 중개대상물이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이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는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가지고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으로서 그 상태대로 이용하는 것이 그 물건의 거래상 속성으로 인정되는 정착물만을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건물이나 가식중의 수목은 우리가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토지의 정착물은 별도의 공시 방법을 갖춘다든지 해가지고 토지와 별개의 거래 객체로 다루어질 수 있는지에 따라서 토지와 별개 독립된 물건이 되는 정착물도 있고 또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 그 토지 일부에 지나치지 않는 것으로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되는 그런 것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지 정착물에 해당하는 다양한 것들은 어떤 특별한 공시 방법을 갖출 것을 전제로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정착물로 취급하는 것도 있고 그 가장 대표적인 게 건축물이죠. 건축물 따로 이 공시 방법 등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등기를 한 건축물은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물건으로 뭐다 처리를 하는 거죠. 이와 유사한 것이 또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도 명인방법이라는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담장처럼 하겠습니까? 외관상 정착물에 해당하기는 하지만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 취급하는 데 불과한 그런 정착물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구성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정착물은 독립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정착물 관련해서 대부분 판례가 나온 것이 세차장 구조물에 관한 사건인데 모든 세차장 구조물이 다 이 토지 정착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볼 수 없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재에서 적어놨다시피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볼트만 해체하면은 쉽게 토지로부터 분리, 철거가 가능한 상태의 세차장 구조물이라면은 여기서 말하는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대부분 판례입니다. 그럼 반대로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있고 또 볼트를 해체하더라도 토지로부터 쉽게 분리 철거가 불가능한 상태의 세차장 구조물이 있다면은 그 세차장 구조물은 또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출제할 때 절대로 세차장 구조물 하는 이 6글자만 가지고 시험 지문을 구성하지는 못합니다. 이 세차장 구조물의 상태에 관한 전제 조건들을 앞에 붙여줘야 시험 문제가 정상적으로 출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도 중개대상물에 속하는 건데, 그것은 시행령 2조에 의하면 임목과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있습니다. 자, 먼저 임목에 관해서 어떤 필요 관점들을 학습을 해봤는데, 뭐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은 이 임목이나 광업재단 공장재단에 관해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질문을 하게 되면 난이도가 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임목이 뭐냐? 토지에 부착된 수목이 아니라 수목의 집단입니다. 그래서 한 그루의 수목은 임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소유자가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마다 임목이 되는 거죠. 그 임목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은 이미 등기가 됐다라는 전제가 깔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임목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된 수목의 집단에 한해서만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임목 등록 원부라는 것이 우리가 대장의 성격을 지니는 공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반드시 한 필토지 전부에 성립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일부에 성립하고 있는 수목의 집단도 임목으로서 등기가 가능하고 수종의 제한도 없습니다. 수량의 제한이 있을 뿐이지.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그래서 임목이 되고 나면은 그 임목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가 있겠죠. 그 토지 등기 기록 중에 표제부에 이 토지 위에는 임목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이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지 등기부를 보고서도 임목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임목이 되고 나면은 임목은 부동산 취급을 받는 의제 부동산이 되고, 이 임목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해서 임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과 법적 취급이 달라집니다. 자, 근데 이 임목이 저당권의 객체가 되기 때문에 이 저당권 보호를 하는 규정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임목은 수목의 집단이기 때문에 결국 쉽게 토지로부터 분리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 분리될 가능성이 있는 임목에다가 저당권 설정을 하게 되면 저당권자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분리된 수목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도록 하면서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이 저당권자는 분리된 수목을 대해서 경매 신청할 수 있도록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 경매에서 매각 대금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공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토지와 임목은 별개의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토지에 관한 권리의 변화가 있어도 임목에 관한 권리의 변화를 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지상권자 또는 토지의 임차인에게 속하는 임목이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지상권자 또는 임차인은 저당권자를 위해서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면서 법정 지상권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원래는 토지와 임목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했지만은 경매 등 기타 사유로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라면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음으로써 법정 지상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이 조문은, 법정 지상권에 관한 이 조문은 민법 교재에서도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는 5가지 케이스 중에 한 가지로 등장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인데, 과거에는 법이 두 가지였습니다. 공장저당법과 광업재단 저당법, 이렇게 분리해서 규율을 하고 있는데 두 법의 내용이 거의 흡사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이렇게 법을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두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이 거의 동일하게 법적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통합한 법에서는 공장재단을 전제로 법 규정을 두면서 광업재단에 관해서는 공장재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단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재단이라는 것은 일정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산들이 있다라는 거죠. 뭐 토지도 소유하고 있을 수 있고, 건물도 소유하고 있을 수 있고, 뭐 기계 설비도 소유하고 있을 수 있고, 특허권이라든가 아니면 뭐 임차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다
재산들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뭐 묵습니다. 그걸 목록을 작성한다, 재단 목록을 작성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 목록에 포함된 모든 물건들을 한 개의 물건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버립니다. 이걸 재단 등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보존 등기가 나오고 나면은 재단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재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재단 자체가 하나의 물건이 되는 것이지 재단의 일구성물인 이런 토지나 건물, 기계들은 별개의 독립된 물건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재단의 일구성물인 이 토지나 건물들은 재단과 분리해서 별도로 처분을 한다, 뭐한다. 제3제한 강제집행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경매신청 뭐하는 거죠. 재단 자체가 뭐다. 거래의 대상이 돼야 된다. 경매신청의 대상이 돼야 된다. 그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산들을 왜 이렇게 목록을 작성해서 한 개의 부동산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만 하느냐, 알겠어요? 그게 이제 재단을 설정하는 목적 이유가 되겠죠. 그걸 좀 이해를 하시면 이 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 개별적인 이 재산들은 경제적 교환 가치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 말은 담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기업이 경영을 하는 데 있어 경영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는데 담보로 제공하기가 어렵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 전체를 묶어서 한 개의 물건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경제적 교환 가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담보 가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단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재단을 설정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오로지 저당권 설정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법이 쉽게 이해가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공장재단이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한 무리의 기업재산으로서 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재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공장재단은 공장 소유자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공장으로 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재단은 재단 등기부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함으로써 설정이 되는데 이 재단으로서의 소유권 보존 등기의 효력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날로부터 10월 이내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꼭 해야 된다. 하지 아니하면은 재단으로서의 소유권 보존 등기의 효력은 상실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야 돼요. 이 규정이 바로 재단을 설정하는 취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로서 미등기된 것이 만약에 있다라면 이런 토지나 건물이 미등기된 것이 있다라면 재단을 설정하기 전에 그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재단을 설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의 목적인 물건은 재단의 구성물로 목록으로 포함시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공장재단은 설정이 되게 되면 한 개의 부동산으로 취급이 되며 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 외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삼지는 못한다. 따라서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재단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는 못한다. 다만 저당권자가 동의하게 되면은 재단 자체를 임대차 할 수도 있지만 저당권자가 동의하면 재단의 일구성물도 임대차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재단의 일구성물인 이 토지도 저당권자의 동의하에서는 임대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개도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되겠죠. 자, 그리고 등기관은 공장재단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공장재단의 구성물의 등기 기록 중에 즉 토지 구성물인 이 토지 건물의 등기부에 해당 구에 공장재단에 속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서 이 토지 등기 기록이나 건물 등기 기록을 보게 되면 이 토지나 건물은 재단에 편입된 토지구나, 재단에 편입된 건물이구나. 따라서 따로 이 토지만 건물만 거래를 하지 못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장재단에 관해서 규정을 두고 있고 광업재단은 이런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임목과 광업재단, 공장재단에 관해서 시험과 관련한 필요 관점들을 학습을 마무리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 시험 문제가 중개 가능한 경우냐 불가능한 경우냐 판단하라 하는 의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 교재 545페이지에
중개 대상물이 되기 위한 요건을 정리해 뒀습니다. 이 요건을 잘 인식하시고 시험 문제를 풀 때 요건에 대입을 시켜가지고 이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라면 중개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재산권 또는 물건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우리 법 제2조 1호의 중개라 하면 하는 중개의 용어 정의를 학습한 바가 있죠. 이 중개라는 것은 결국 알으세요. 중개 대상물에 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다양한 거래 행위가 성립될 수 있도록 도움 주는 알선하는 이 행위를 중개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만약에 아무리 토지라도 아무리 건물이라도 거래 당사자 간에 이런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중개도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개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할 때는 그 물건이 거래 당사 사이에 어떠한 형태든 간에 거래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판단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 아무리 거래가 가능하더라도 3조에 우리 법 제3조에 규정된 중개 대상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물건이 아니라면 아무리 거래가 가능하더라도 이 법에서 말하는 중개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자동차, 선박, 항공기 이런 것이 거래가 가능하죠. 그러나 그런 거래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라고 부르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박, 항공기, 자동차 이런 것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중개 대상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할 때는 첫째, 3조에 규정된 물건이나 권리에 속하는 것이어야 되고 둘째, 그 물건이나 권리가 거래 당사 사이에 어떤 형태의 거래든 거래가 가능한 경우라면 중개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법정 중개 대상물에 속하는 물건 또는 권리이면서 사적 또는 소유 권리로서 사적 소유 또는 권리로서 사인 간에 거래가 가능하여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중개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토지, 건축물, 임목, 감단, 공장 이런 것들이 3조에 규정된 물건이 돼 토지나 건물 이런 것들은 등기했느냐 안 했느냐 따질 필요도 없이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토지는 아세요. 등기된 토지도 있고 미등기된 토지도 있는데 토지면 틀림이 없죠. 그러면 그 토지, 미등기된 토지라도 사인 간의 거래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렇다면 그 미등기 토지, 미등기 건물도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만 우리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라는 이 물건은 등기할 것을 전제로 임목이고 등기할 것을 전제로 재단이 되기 때문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등기함으로써 중개 대상물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나 토지와 건물은 등기 안 했더라도 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법정 중개 대상물의 범위에 관한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3조에 관한 규정을 학습을 마무리 짓고 잠시 쉬었다가 우리 교재 546페이지에 2장 공인중개사 자격제도에 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